보험이었나? 나 3개 틀렸나? 뭐지? 금융. 정말 어려워. 선생님이 그래서 시간을 아예 정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자, 일단 이 문제에서 3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지하던데. 이거 이제는 다 맞지 그랬어요? 실수해서 들었어, 실수해서. 자, 63쪽인데요. 맨 처음에 프랑스의 정신 분석학자 라캉이 나왔습니다. 뭐 사람 이름이니까 라캉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 이 사람에 의해서 뭐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 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분이 바로 상징계라는 거죠.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것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개념적인 것, 관념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들을 언어라는 약속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는 상징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상징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거기에 편입이 되면서 생각하는 것들, 어떤 문화라든가 관습 이런 거에 얽매이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가고 언어를 배우면서 사회적 질서 속에 완전히 편입된다. 라캉은 언어로 인해 인간에게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고 봤어요. 그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구분했습니다. 밑줄. 욕구는 갈증, 식욕 등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필요성이고 요구는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거래요. 자,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먹고 싸는 거. 이런 게 바로 욕구입니다. 그럼 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배고파.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로 표현한 요구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줘 라고 해서 물을 줬는데도 계속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엄마가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물을 달라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만 드러낸 것뿐이지 사실은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을 때 뭘 해도 짜증낼 때 있잖아. 그 버릇없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엄마가 애한테 100% 신경을 계속 쓸 수 있겠어요? 엄마도 할 일이 있고 엄마도 즐기고 싶은 게 있고 애도 혼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만 그걸 이룰 수 없으니까 항상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이처럼 요구는 욕구의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라캉은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에 남아있는 부분이 욕망이고 요구하는 거 있죠. 그 요구에 남아있는 게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욕망은요. 밑줄합니다.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하므로 완전히 채워질 수는 없는 것으로 주장을 했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엄마 아빠도 그렇게 못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은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의 대상은 권력, 부, 명예 등 다양한 형태로 치환되지만 어느 것도 인간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을 읽었으니까 좀 해결할 수 있는 걸 좀 보고 가도록 하죠. 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르네 지라르. 정말 지랄 같은데요. 자, 이 르네 지라르 같은 거에다 네모하시고 그다음 밑줄 한번 해볼게요. 욕망은 생존과 직결된 자연스러운 본능인 욕구와 구별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라캉이 말했던 욕구랑 비슷하죠? 어떤 생존과 관련된 거, 그런 욕구. 그렇다면 이 둘은 욕구를 같은 거라고 봤네요. 그러니까 뭐 2번은 답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셔서 모방하고자부터 한번 밑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이 지니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대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본 거예요. 아까 라캉은 뭐라 그랬어요? 욕망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르네 지라르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대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욕망으로 본 겁니다. 자, 그가 보기에 욕망은 본인보다 더 나은 위상을 소유하는 타인이 있기에 생기는 감정이고요. 이러한 밑줄 모방적 경쟁에서 나오는 욕망은 실체가 없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충족될 수 없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봤다는 점에서 1번도 답이 아닙니다. 답은 4번.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칸은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를 대타자라고 불렀는데,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죠. 그 상징 질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표적인 대타자인 언어와 욕망의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고, 아이는 언어를 새롭게 창조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언어의 질서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요구잖아요. 그 요구를 언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언어는 이미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타자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사실은 개인의 욕망이라기보다는 이미 짜여져 있는 질서 체계 속에 있는 욕망이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우리의 욕망은 언어의 종속이 됩니다. 그 다음 밑줄.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은 인간과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나의 욕망은 100% 순수한 나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언어로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는 대타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3번이 아니라 2번 문제 해결해 볼 수 있겠네요.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상징계로 대변되는 현실세계 말고요. 실제계는 완전 순수한 뭔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실제계는 현실세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세계로서 상징계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어요. 라칸은 밑줄 주체가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서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다. 왜냐면 나의 욕망은 상징계, 대타자의 욕망이기 때문에 진정한 욕망은 실제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밑줄 현실의 쾌락 원칙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뜻한 주이상스. 자, 주이상스 동그라미. 그러니까 대타자의 욕망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이 있다. 그게 주이상스고,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해서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라칸은 밑줄 주이상스를 고통스러운 쾌락으로 설명을 했어요. 계속 밑줄 할게요. 라칸은 주체가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는다고 보고 이를 생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본 선생님이 뭘 생각했는지 알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맞아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이상스를 추구하고요. 그런 쾌락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텀이라고 하니까 생텀은 결국에는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걸로 간다. 이런 얘기죠. 자, 4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언어 파괴, 종음이 이어 사용 등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썼는데 그의 글은 기존의 글쓰기 규칙을 따른 것이 아니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실제계의 존재를 겨냥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줄도 바꾸지 않고 시를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알아요. 누군데요? 그 거울 쓴 사람. 그게 누굽니까? 한용은 한용은 아니죠. 초상. 아이고. 초상은 너무 쉬운데. 이름이 두 글자입니다. 응? 김현. 김신은 도깨비 누구예요? 아니야? 이상입니다. 이상.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사람도 이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요. 뭔가 좀 우리가 일반적인 시가 아닌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이런 사람이다. 자, 조이스의 언어는요, 네모하세요. 애매 폭력적 언어. 이거 되게 어렵죠. 그 왜 폭력적이냐? 이는 일상적인 언어의 폭력을 가해 기존의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밑줄.
조이스는 기존의 언어의 가치기보다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사람 뭐를 추구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 그 앞에 나온 그 뭐지 그거? 아니야. 주의상수 주의스탄스를 추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과정에서 현실 세계의 쾌락을 뛰어넘는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쾌락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1번은 맞죠? 그럼 보기 3번. 조이스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 사용한 것은 현실 세계의 쾌락 원칙에 충실했다? 아니죠. 이걸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좋아요. 쾌락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조이스가 애매폭력적 언어를 사용한 이유는 뭐예요? 현실에 있는 상징기를 뛰어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텀이라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개인의 어떤 자아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생텀을 통해서 자기만의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4번도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문예술 4문제 중에서 4번의 오답이 제일 많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로 어려웠던 사회문화 3강으로 가시겠습니다. 경제였나? 경제 같은 거 나오면 왜 그냥 머리가 안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나도 경제 나오면 숨이 막혀. 아, 이걸 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는 재밌어. 이거는 여러분들 4문제 다 아니구나. 2, 3, 4, 이 3문제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어려워요. 아유 되게 많이 자, 차근차근 갑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학교 내신으로 나오기가 좋아요. 좀 어렵거든.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아, 선생님 너무 무시하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거 내요. 이해 못해. 니네는 2일에 계약이지? 예. 네 3월이에요. 아, 이제 다시 이제 3학년, 야, 3학년이 되네. 망했다. 중성 때였는데 여기 그거는 그래도 내가 범규를 내가 뭐 칭찬을 좀 한다면, 근데 문제 푸는 걸 보면 정답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10개 중에 10개를 틀렸다면, 아, 예를 들어서. 아, 그렇다는 건 아니죠. 어떻게 다 틀렸겠어요. 10개 중에서 10개를 틀렸다면 지금 10개 중에서 한 4개만 틀리는 정도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훌륭한 학생이에요. 네, 다만 이제 좀 늦게 보낸다는 점. 그리고 늦게 보낸데도 뻔뻔하게 빨리 보낸 척 한다는 점. 네, 그것만 아니면 정말 좋을 텐데. 중요하게 웃기지 않는 거지. 자, 우리 뭐 미국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세계 대공황은 뭐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계 대공황 때 당선됐던 혹시 미국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조랩? 뭐 벨트 아, 벨트는 조금 뒤에요. 뒤에요? 네, 벨트는 왜냐면 그 원자 폭탄 떨어뜨리기 직전이거든요. 그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총 11년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조금 뒤고 후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맞다. 네, 후버 댐 만들었던 알아요? 응. 그래서 그때 얘기인데 우리 그 루즈벨트는요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막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막 그때 막 엄청난 건물 올라가고 그게 바로 뭐냐면 통화량.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주잖아 사람들에게. 그럼 이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통화량, 돈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죠. 돈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투자를 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소비가 더 진작이 될 수 있고 계속 도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때는 그걸 못했느냐? 어떤 이유로 대공황이 만들어졌는가가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화가설이 조금 더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갈게요. 통화가설 동그라미 하세요. 자, 통화가설. 천천히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수능에 나올 수도 있죠, 연계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이게 나온다면, 일단 차근차근 좀 내용을 아셔야 돼요.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로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디입니까? 국민은행 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죠. 네, 미국은 이름이 연준이에요. 연준이 1920년대 중반까지 공개시장에서 밑줄에서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확대했다. 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 국채가 뭡니까? 나라비.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좀 땡겼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채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사게 해.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이 자꾸 국가로 들어오면 국가가 그 돈을 땡겨 써가지고 여기저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라가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채권을 팔면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자를 줘요. 그리고 뭐 2년 만기 채권이다. 그럼 2년 뒤에 원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부채, 나라에서 받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준이 그거를 사요. 산다는 얘기는 연준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연준의 돈이 빠져나가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겠죠. 그래서 국채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주식을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희소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너무 많으니까 희소가치가 떨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들어가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10,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야. 옛날에 10,000원을 살 수 있는 물건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20,000원을 가지고 가야 살 수 있다는 얘기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식 뭐라고? 네? 뭐라고요? 피파라고 피파. 아, 예.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많이 살려고 하니까. 자, 당시의 세계는요, 요게 중요해요. 밑줄. 국제통화제도로 금 보유고가 증가할 경우 통화량과 같이 증가시켜 자국 화폐의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요, 2년 전 수능에 나왔던 제도예요. 브레턴 우즈 체제라고 요거랑 관련된 건데 이런 거예요. 이 나라에 금이 많잖아요. 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계속 돈도 많이 만들어요. 금이 빠져나가잖아요. 돈을 줄여야 돼요. 이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게 금 본위제고요. 전 세계에서 다 이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약속처럼. 자, 수출 증가에 따른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금의 유입으로 금 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통화량을 늘려야 되겠죠. 늘려야 되는데 밑줄 주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준이 공개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각을 해버렸어. 자, 그럼 똑같아요. 국채를 매각을 했다는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야. 팔았다는 얘기는 그 돈이 연준으로 들어왔다. 그럼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를 해요. 자, 감소를 하고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자, 요거는 사실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줄어들면 이자율이 내려가기 마련인데 여기는 지금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해서 그냥 요거는 있는 대로만 볼게요. 자,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공황이 초래되었다. 한마디로 대공황의 결정적인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연준이 잘못했다. 정책을 실패했다. 자, 그러면 대공황이 왔다고 쳐. 이제 왔어. 이런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통화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준은 상업활동에 사용된 어음만을 인수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진성어음주의를 씁니다. 그 진성어음주의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계속 찍어내야지. 찍어내든지 아니면 부채를 매입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 써야 되는데 어음만 인수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했던 진성어음주의를 통화정책 기조로 삼고 있어가지고 상업활동이 위축되는 대공황 시기에 통화가 오히려 줄어들게 만들었어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진성어음주의 하에서의 통화정책은 경기 수능적인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불황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켜 시장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던 것입니다. 밑줄.
통화 긴축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기업이 파산하고 일부 은행이 도산하고 그래서 주식 폭락 그 다음에 기업 파산 주식이래 은행 도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계 대공황 미국에서 왔던 그 대공황을 상징하는 어떤 사진 은행 앞에 줄 서 있는 거 혹시 본 적 없어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찾아가서 돈 찾으려고 하는데 돈을 줄 수가 없지 은행에도 돈이 없으니까 난리가 났었죠. 자 그래서 결국 당시 연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후 은행이 연쇄도산되었고 이는 통화량을 추가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실물 경제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대공황은요, 이런 디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진성어음주의, 그 다음에 연준의 정책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난 것이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분단을 이제 봤으니까요. 3번 문제를 한번 일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그랬어요. 가를 보시면 디플레이션이 대출 부실에 따른 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을 야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은행이 먼저 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죠. 나는 아직 우리가 안 읽었고 다를 보세요. 주식시장 붕괴의 원인에 대해 기업은 정책의 실패로 보는 반면 이거 맞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맞아요. 니은은 아직 안 읽었고 라를 보세요. 기업은 니은과 달리 니은은 아직 읽지 않았지만 근본위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지 근본위제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유발됐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라를 빼야죠. 그럼 답은 3번이네 일단. 아싸. 좋아? 기분 좋아요. 네. 자, 그래서 4번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지금 우리가 통화가설을 봤으니까 뭐 1번, 2번, 3번 정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답 3번이네요.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로는요. 통화가설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따가 읽을 지출가설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지출가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문을 여러분들 두려우면 안 됩니다. 경제는 수능 출제 여러분들이 좋아해요. 어려웁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경제 문제 안 풀고 싶지만 어쩌겠어요. 해야죠. 그냥 묵묵히 하면 됩니다. 지출가설 메모하도록 할게요. 지출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가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대. 주식시장이 붕괴를 해서 결국 돈이 없어진 사람들이 물건을 못 사네? 그래서 대공황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군수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어요. 1920년대 말 미국 경제가 심각한 과잉 설비 상태에 처해 투자기가 소진되면서 뭐 더 이상 설비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뭐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밑줄? 실물 투자보다는 오히려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이 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그 4번 문제 4번은 나온 거예요. 왜 주식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는가가 나왔으니까 4번에 4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밑줄 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붕괴된 이유가 뭐다? 내부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3번에 다가 맞는 거고요. 다시 보면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적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생산된 제품이 재고로 담게 되어 기업 투자 역시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계속.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지금 121쪽의 여섯 번째 줄을 보세요.
이 가설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원인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로 확산되는 원인은 당시에 국제통화제도였던 금 본위제를 들고 있다.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을 통해 해외로부터 투입을 줄이고 외국에 빌려준 돈을 금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금 보유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밑줄. 금 본위제에서는 금과의 교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들은 줄어든 금 보유고만큼 자국의 통화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투자가 안 되죠. 투자가 안 되니까 기업이 안 도네. 기업이 안 도니까 소비가 안 돼. 계속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이는 결국 국내적으로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서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결국 민간의 소비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 그러니까 재정을 쏟아 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민간 수요를 진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다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공황이 왔다. 이와 더불어 각국 통화당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인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요, 금 본위제를 폐지하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경제학자 A 나왔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보기의 설명이 좀 잘 안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경제학자 A는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했을 것인데 대공황 당시 자료에서는 이자율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통화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경제 변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명확히 구별함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1년의 이율을 연이율이라고 하죠. 연이율 3%래요. 그럼 여러분들 1년 뒤에 얼마를 이자로 받는 거예요? 103만 원. 네? 뭐. 아니 1000만 원이 있고 3%라고. 30만 30만 원이죠?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한 거를 6만 원이 하신다. 1000만 원. 자, 그래서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이율은 우리 눈에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3%의 이자율이라는 건 분명히 있죠. 근데 1년 안에 물가가 3%가 올랐어. 그럼 나는 이자를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셈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바로 뭐다? 실질 이자율이다.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 입장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전혀 없는 것과 맞춰가지고 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그는 화폐 단위로 표시된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제 물가 역시 하락하고 있어서 명목 통화량을 실제 물가로 나는 화폐 구매량을 나타내는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어요. 결국 실질 통화량으로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변하죠? 변함이 없죠? 이에 따라 실질 이자율 역시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질 이자율이 뭐냐면 여기서 계산된 실질 이자율은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은 명목 이자율에 실제 인플레이션을 차감해요. 빼야 되겠죠? 실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얼마나 물가가 올랐느냐, 이거를 뺀 뭐라고요? 사후적 실질 이자율. 사후적 실질 이자율. 그러니까 경제학자 A는요,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 오르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후적 실질 이자율에 중점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통합 가설은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다른 이자율보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는 통화 가설에 따르면 얘네들은 뭐를 중시한다고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중시하는 애들입니다.
경작자에는 이게 오르지 않았어. 얘네들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애들인데, 통화가설에 따르면 통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 인상돼서 대공황이 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통화가설이에요. 경작자에는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가설이 말하는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줄합니다.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조금 써볼게요. 자,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기대되는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지? 이항한다 그러냐? 네. 이걸 이항을 하면 결국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은 명목 이자율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입장이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것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선물. 답 3번이야? 자 읽어볼게요. 나 찍었는데 이거. 자, 그러므로 통화량 감소로 물가가 하락 예상돼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음수.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음수. 그럼 결국 플러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음수니까 플러스라는 결국 명목 이자율보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럼 통화가설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상회 올라간다. 따라서 통화가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 통화량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의 측정을 통해서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문제를 살펴야 된다. 그러면 통화가설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경작자에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오르지 않았으니까 니네가 말하는 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 2번 보세요. 보기 2번.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 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상회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크다고 보세요. 이게 더 크고 이것보다 이게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맞아.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통화가설이 말하는 거랑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할 리가 없죠. 자, 보기 3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다. 자, 이게 0이야. 0이면 명목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 당연히 사전적 실질 이자율도 내려가겠죠? 이게 내려가면 거꾸로 소득은 증가한다. 왜냐면 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면 경제 침체가 오니까. 답은 3번이고요. 그럼 내가 아까 칭찬한 게 아무 의미가 없었네. 아 근데 나머지는 좀 쉬웠어요. 근데 얘만 그걸 이해해야 돼서. 자, 그 다음 4번 보기 보시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음수란 얘기죠? 그러면 더하게 되니까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상회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플러스가 되는 셈이니까 결국 얘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다음 보기 5번. 이거 답이 다 달라요, 지금. 경제학자 A의 주장이 타당하려면요, 대공황 당시 명목 이자율의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폭과 같거나 그보다 더 커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더 크면은 안 돼요. 네. 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낮아야 좋은 거예요, 무조건. 뭐 이 입장에서는 낮은 게 좋은 거죠. 낮아야 경기가 잘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나도 저렇게 풀어봐야지. 아니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오래 걸리지 않나?
몰라 그냥. 아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이해하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쓰기 그러면 사, 실, 명, 뭐 실, 일,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쓴다던가. 이렇게 안 하면 머리로만 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쉬었도 하나요? 아니요. 자, 뭐 나머지 질문 있습니까? 뭔가 1번 다 맞죠? 네, 1번 다 맞았어요. 그럼 난 결과적으로 다 맞은 거네. 진짜로? 오, 그러네? 나 2번 빼고 다 풀었는데. 근데 찍었는데 나도 맞다. 다 맞긴. 나 진짜 이번 아 2번 그냥 몰라갖고. 과학기술 3강은 잘들 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79쪽에 세 번째 문단을 볼게요. 니네 마중물이 뭔지 알아? 네 뭐야?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딱 밑에 있는 거. 그건 양수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렇게 눈물로 끌어올리는 거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정확한 설명이 아니고요. 보여 있는. 니네 양수기 알아? 네. 그게 뭐야? 이렇게 펌프질해서 빵빵빵빵.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를 아, 이렇게 하면 여기 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물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좀 밑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펌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펌프질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샴푸 같은 거네. 샴푸랑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해본 적 없죠? 있어요. 아 있어요? 선생님 해봤는데 어렸을 때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어디서 해봤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물을 좀 부어줘요. 그 관에다가. 아 그게 맞네. 그럼 이게 한 번 펌프질하면 이게 흘러나오기가 좋잖아요. 거의 이렇게 차 있으니까.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물이 잘 나와요. 그리고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현상이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촉매 같은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저쪽에 좀 마중물 뭐 학원도 있죠. 네, 하지만 우리한테는 안 되고. 아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읽었으니까 뭐다 알진 않고요. 지금 보고 계신 세 번째 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설득력 있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득력 있는 설명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단어와 그 의미를 저장하는 사전 의미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신경 네트워크가 있는데 서로 의미적 연관이 긴밀한 단어들과 그에 대한 정보는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에 대한 관계가 관한 정보가 동일한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을 때 표적 단어의 인식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마중물 단어의 정보가 표적 단어의 정보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지 않으면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마중물 단어가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열어주면 그거랑 관련돼 있는 단어였으면 금방 찾는데 관련이 없는 거면 다른 걸 또 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오래 걸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문단 보세요. 다른 연구자들은 엘도파라는 약물을 피험자에게 투여했을 때 윈터, 서머 사이에 일어나는 것 같은 직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엘도파 투여 전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윈터, 서머 둘 다 뭐예요? 계절이죠.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마중물도 있고요. 이거는 엘도파를 투여하든 안 하든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 안에 있었을 테니까. 근데 서머스노우는요. 계절은 아니고 다른 계절과 연관된 스노우라는 단어니까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거든요. 이거는요. 엘도파 투여 전에 비해 현격히 길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엘도파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일단?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죠. 빨리빨리 활성화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사전의 네트워크의 그 확대를 못하게 만드니까 빨리빨리 다른 네트워크랑 연결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엘도파의 역할이고요. 반면에 신경 네트워크에 대한 노르에피네프린의 영향을 줄이는 약물인 프로프라놀롤은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 프로프라놀롤을 투여하면 연상이 잘 되고 유창성이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3번 문제 바로 갈게요.
니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보기 4번. 써머가 마중물 단어, 스노우가 표적 단어일 때 프로프라 놀롤의 투여. 그럼 이것은 유창성이 향상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빨리빨리 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4번이 답이에요. 보기 5번. 윈터가 마중물 단어, 써머가 표적 단어일 때 이건 직접적인 마중물 효과인데 이 직접적인 마중물 효과는 엘도파 투여랑 별로 관계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5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야 되겠는데요. 원격 연상 검사는요. 일반적 관점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 3개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일본, 동전, 거북이 딱 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이순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상하는 게 어렵게 만들어놨지만 이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전 의미 네트워크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기 4번을 보시면 제시되는 한 세트의 세 단어는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을 거다. 에이 그냥 틀렸죠.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세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4번이 답이고요.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이 짧은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네트워크 활성화가 잘 됐다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점수가 높겠죠. 네, 나머지 다 맞아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네. 동전이 네. 왜 걸렸는지. 동전에 이순신 500원에, 아니 500원이요. 100원에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유, 우리, 하든 500원이지. 상식 아니야? 우리 범규가 돈이 많아가지고, 동전 따위는 갖고 다니진 않아서, 어려서부터 사탕 하나 사먹으려고 해도 10,000원짜리를 갖고 가니까 세종대왕밖에 모르는 거야. 부자라서 그래, 부자라서 너희도 이해해줘야 돼. 맞아. 50원. 어디 100원 나부랑이를 들고 다녀, 누가. 아. 부자야, 부자야. 이럴 걸 알았지만 저는 물어본 거예요. 네, 아유, 이제 물어보는 걸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235쪽에 2번 문제까지만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 열받아요. 2번 문제는요, 정말 많이 틀렸어요. 2번 문제는 낚시입니다. 마치 234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혼란을 주는 거예요. 혼란? 혼란. 예! 득점왕? 네. 자, 혼란을 주는 건데,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관관계란 하나의 확률 변수가 움직일 때 다른 확률 변수가 어떤 형태의 직선관계를 가지고 선형적으로 움직이는지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지표화한 것을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두 변수가 서로 정방향,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면 둘이 역방향으로 움직임을 의미하는데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상관계수가 0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두 확률 변수 간에는 아무런 상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이들을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대출 채권,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받은 증권, 부도가 발생하는 사건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나머지 대출 채권에서도 반드시 부도가 발생하고 하나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대출 채권에서 역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성이랑 범규가 상관관계가 플러스 1이야. 그럼 태성이가 지각을 해. 그럼 범규가 지각을 해. 태성이가 지각을 안 해? 그럼 범규도 지각을 안 해. 이게 플러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은 뭐예요? 태성이가 지각을 안 하면 범규가 지각을 하고 범규가 지각을 안 하면 태성이가 지각을 안 한다.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0은 뭡니까? 아야. 상관없는 거. 그냥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자, 두 번째 문단. 1년 후에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채권이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각각의 대출 채권은 1년 후 부도 확률이 10%로 동일합니다. 개별 대출 채권은 부도 시 전액 손실 처리래요. 회수 금액은 0입니다. 그러니까 1억 아니면 0이에요. 이들 대출 채권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은 알려져 있는 확률 변수입니다. 두 대출 채권의 부도 사건의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이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부도가 나면 다른 하나도 부도가 나는 거고요. 하나가 부도가 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부도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상관계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1번 채권이 부도가 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1억은 들어오겠죠. 근데 얘가 부도가 나지 않았으니까 2번 채권도 부도가 나지 않겠죠? 그럼 나한테 얼마가 들어옵니까? 2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지만 하나와 같은 거야. 근데 그 하나의 부도 확률이 몇 %야? 10%야. 그럼 내가 그걸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몇 %야? 90. 90이죠. 그러니까 A는 90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에요. 그럼 B를 보겠습니다. 1번 채권을 회수하고 2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얘는 부도가 안 나고 얘는 부도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회수 확률은 0이에요. B는 0입니다. 그러면 회수 확률이 0이면 받을 수 있는 돈은 0이죠. 그러니까 B, D, E는 다 0이어야 돼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생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쵸? 되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시간상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갖고 나머지 또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머리가 터진다.